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부하는 미 육군이 스스로의 실패를 인정하고 조용히 서울의 문을 두드리는 이 장면은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미국 포병 역사의 가장 뼈아픈 굴욕이자 한국 방상이 도달한 압도적인 위치를 증명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로이터와 디펜스 뉴스 같은 서구의 유력 군사 매체들이 일제히 던지고 있는 질문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왜 미국은 전통적인 포병 명가인 독일이 아니라 한국을 다시 불러냈는가? 라는 의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미 육군이 포기 선언을 했던 58 구경장, 포신이라는 가장 위험하고 난이도 높은 영역에서 왜 한국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되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품 공급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 육군 스스로가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해결하지 못한 물리적 한계를 한국은 이미 넘어섰다는 것을 펜타곤이 공식적으로 시인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해부해야 합니다. 미 육군 전투능력개발사령부는 지난 2018년부터 차세대 장거리 포병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기존 155mm 포탄 규격을 유지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장거리 포병 세력을 사거리 70km 밖에서 타격하여 압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바로 포신을 극단적으로 늘린 58 구경장 장포신 기술이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맹신했고 돈과 시간만 투입하면 물리적 법칙을 거스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XM1299 자주포와 함께 진행된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성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초적인 운용성조차 확보하지 못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험장에서 몇 번의 사격으로 기록된 70km라는 숫자는 그저 서류상의 스펙에 불과했습니다. 야전이라는 거칠고 냉혹한 환경은 미군의 오만함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직면한 문제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등선 마모가 일정하지 않았고 불과 수백 발을 사격한 후에는 포탄이 어디로 떨어질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명중 분산도가 급격히 커졌습니다. 포신 수명이 예측되지 않는 무기를 전장에 내보낸다는 것은 아군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미군은 포신 수명과 정확도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는 결론을 내렸고 수년 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은 사업을 스스로 접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발 실패가 아닙니다. 잠포신 기술은 현재의 금속공학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패배주의가 미군 내부를 잠식했고 독일과 영국이 오랫동안 주도해온 서구권 자주포 기술의 한계가 명백히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시점에서 등장한 이름이 대한민국입니다. 서구의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한 지점은 한국이 미국의 자금 지원이나 기술 이전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 계열을 통해 52 구경장 포신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운용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실사격 데이터를 축적해온 국가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 수출되며 쌓인 누적 사격 데이터는 수십만 단위에 달하며 포신 교체 주기와 마모 패턴, 그리고 야전 정비성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포신 개발을 시도한 나라들은 많았지만 이처럼 대규모의 실전 운용 경험을 가진 국가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군이 독일 라인메탈이 아닌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번 한미 간의 협력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공동개발이라는 표현을 쓰며 마치 대등한 기술 교류인 것처럼 포장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미군은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포신을 평가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이것은 기술 성숙도가 이미 완제품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외신들은 이를 사실상 사전 검증 단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개념 설계나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전장에 올릴 수 있는 물건인지를 확인하는 단계라는 뜻입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만든 완제품이 자신들의 실패를 덮어줄 수 있을지 간절하게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유럽의 상황을 냉정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 최대 방산업체인 독일의 라인메탈은 현재 RCH 155 자주포 양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쏟아지는 유럽 각국의 대규모 주문을 소화하느라 차세대 포신 개발에 집중할 여력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영국 역시 과거 장포신 개발 실패 이후 보수적인 노선으로 돌아서며 혁신의 동력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현재의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공장을 돌리는 동안
한국은 이미 미래 전장의 기준이 돼 58 구경장 포신을 K9 계열에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를 완성했고 2026년 초 실사격 시험을 목표로 일정을 구체화했습니다. 경쟁자들은 현재 안주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 매체들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한국의 압도적인 개발 속도입니다. 통상적으로 장포신 하나를 신규 개발하려면 수년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존의 K9 생산 라인과 이미 검증된 소재 기술을 활용해 개발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기술 협력 뉴스가 아닙니다. 미국이 스스로 포기했던 영역에서 다시 판을 깔면서 중심에 한국을 세웠다는 것은 자주포 기술의 표준이 서구에서 아시아로 완전히 넘어왔음을 의미합니다. 자주포 기술의 기준이 바뀌는 순간은 늘 조용히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지금 해외 매체들이 목격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그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58 구경장 포신이 왜 미군과 유럽이 동시에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게 만든 대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이 이 영역에서 경쟁자들을 얼마나 멀찌감치 따돌리고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우선 기준부터 명확히 짚어야 합니다. 현재 나토 표준 자주포의 주력은 155mm 52 구경장입니다. 독일의 PZH-2000이나 프랑스의 세자르, 그리고 한국의 K9 모두 이 동일한 기준을 공유합니다. 이 52 구경장 포신의 전장은 약 8m이며 최대 약시 압력은 400메가파스칼 초반 수준입니다. 이 조건에서 재래식 고폭탄 기준 최대 사거리는 약 40km이며 베이스 블리드 탄을 사용해도 50km 내외가 물리적 한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수십 년간 서방 세계가 합의한 포병의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추진했던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서 요구한 목표치는 이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155mm 구경을 유지하면서 사거리를 70km 이상으로 늘리고 포구 속도를 초속 1000m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동시에 포신 수명을 최소 1000발 이상 보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현대 물리학과 소재공학의 수준에서 동시에 충족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군이 실패한 XM1299에 적용된 L58 포신은 전장 약 9m에 약 실압력을 500메가파스칼 이상으로 무리하게 설정했습니다. 시험장에서 사거리는 70km에 근접했지만 300발에서 400발을 사격한 이후 강선 마모 편차가 15% 이상 벌어졌고 탄착 분산이 기존 52 구경장 대비 약 1.7배나 확대되었다는 미군 시험 평가 자료가 유출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적을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허공에 포탄을 뿌리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야전 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기는 고철 덩어리입니다. 미군이 수조 원을 들인 사업을 접은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들은 더 강한 압력과 더 긴 사거리에만 집착하다가 포신이 견뎌야 할 피로도와 내구성을 간과했습니다. 반면 한국이 개발 중인 58 구경장 포신은 접근 방식부터가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은 목표 압력을 미군 수준까지 무리하게 끌어올리지 않는 대신 최적의 효율을 찾아냈습니다. 공개된 범위에서 추정되는 설계 압력은 약 470메가파스칼 수준으로 사거리 목표를 70에서 80km 구간으로 설정하되 내구성 기준을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대량 생산과 실전, 운용을 염두에 둔 고도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포신 하나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강철 원자재는 약 5.2톤이며 정밀 가공 후 최종 중량은 약 1.8톤에서 2톤이 됩니다. 한국은 이 공정 기간을 약 7개월에서 8개월로 축시켰는데 이는 기존 52 구경장 대비 불과 15%에서 20% 정도 증가한 수준입니다. 성능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지만 생산 효율성은 거의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조업 강국 한국만이 보여줄 수 있는 기적 같은 생산성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수치는 수명입니다.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와 국방과학연구소 연계 자료를 종합하면 현재 시험 단계에서 확인된 한국형 장포신 유효 수명은 900발에서 1100발 범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K9 52 구경장 포신의 평균 수명인 약 1200발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수치입니다. 사거리는 획기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명 감소, 폭을 10% 이내로 억제했다는 점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미군이 300발을 쏘고 포신을 갈아 끼워야 할 때
한국군과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국가는 천발을 쏘고도 여전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장에서 이 차이는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미군이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의 기술을 검증하겠다고 나선 것은 바로 이 믿기 힘든 내구성 데이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놓친 기술적 해답이 한국의 생산 라인 위에 실재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전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튼튼한 포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금속 내부의 구조를 분자 단위에서 제어하는 독자적인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적 격차가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가능한지, 그리고 왜 독일조차 이 기술을 따라올 수 없는지는 다음 파트에서 낱낱이 해부될 것입니다. 미 육군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인 ERCA 프로그램이 처참하게 좌초된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 부족이나 워싱턴의 정치적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이 물리학이라는 절대적인 자연 법칙을 거스리려 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사례입니다. 미군은 기술 만능주의에 도취되어 강철과 화약이 가진 물성을 무시했고, 그 결과 전장에서는 단 한 발도 제대로 쏠 수 없는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실패한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어야만 왜 한국의 기술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병 무기의 핵심은 결국 운동에너지의 통제입니다. 155mm라는 제한된 구경 안에서 40km가 아닌 7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하려면 필연적으로 더 많은 장약과 더 강력한 폭발력이 필요합니다. 미 육군이 설정한 목표는 기존의 물리적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약실 압력을 500메가파스칼 이상으로 설정하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일반적인 나토 표준 자주포들이 400메가파스칼 초중반에서 운영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포신 내부에서 소형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극한의 압력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군은 자신들이 보유한 첨단 소재 공학이 이 모든 부하를 견뎌줄 것이가 맹신했습니다. 그러나 강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포탄이 발사되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 포신 내부는 수천 도의 고열과 수백 톤의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지옥으로 변합니다. 500메가파스칼이라는 초고압력은 포신 내벽의 금속 조직을 미세한 수준에서부터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이 개발한 XM1299 자주포의 시제품은 사격, 시험이 거듭될수록 포신 내부의 강선이 급격하게 닳아 없어지는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간선은 포탄의 회전력을 부여하여 비행 안정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포병 무기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강선이 마모되면 포탄은 회전하지 못하고 허공에서 제멋대로 춤을 추게 됩니다. 미군 자체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XM1299는 불과 300발에서 400발 정도를 사격한 시점에서 강선의 마모도가 허용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실전에서 며칠간의 고강도 전투조차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확도의 상실이었습니다. 강선이 무너진 상태에서 발사된 포탄은 초기 탄착군 형성에서 15% 이상의 오차 범위를 보였습니다. 70km를 날아가 적의 지휘부를 타격해야 할 정밀 무기가 민간인 거주구역이나 엉뚱한 산비탈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미 육군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사거리는 달성했을지 몰라도 표적을 맞히지 못하는 포는 무기가 아니라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 실패의 이면에는 서구 방산업체들의 구조적인 한계도 존재합니다. 미군과 협력했던 미국의 방산 기업들은 야전에서의 신뢰성보다는 실험실에서의 데이터 수치에 집착했습니다. 그들은 1000발을 쏘아도 멀쩡한 내구성을 확보하기보다는 단 한 발이라도 70km를 날려 보내는 보여주기식 성능에 몰두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시제품 단계에서는 화려한 찬사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대량 생산과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재앙을 초래합니다. 포신 하나를 교체하기 위해 후방 정비창으로 자주포를 수송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그 자주포 부대는 전력으로서의 가치가 전무합니다. 반면 한국의 접근법은 철저히 실전적이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한국의 기술진은 500메가파스칼이라는 숫자가 가진 허상을 끄들어 보았습니다. 무리하게 압력을 높여 포신을 망가뜨리는 대신 한국은 약 470메가파스칼에서 480메가파스칼이라는 최적의 타협점을 찾아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감이나 추측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K9 자주포를 전 세계 각지에서 운용하며 축적된 수십만 발의 사격 데이터와 파괴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강철이 견딜 수 있는 임계점을 정밀하게 계산해낸 결과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물리적 한계 내에서 성능을 극대화하는 엔지니어링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군이 간과했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는 열 충격에 의한 피로 파괴였습니다. 연속 사격 시 포신은 엄청난 열을 받게 되며 이 열이 제대로 식기도 전에 다음 포탄이 발사되면 금속의 결정, 구조가 변형됩니다. 미군의 L-58 포신은 이 열 배출 문제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두꺼운 장갑과 복잡한 냉각 시스템을 추가하려 했지만 이는 자주포 전체의 중량을 증가시켜 기동성을 저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미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나서서 사업 취소를 발표해야 했을 만큼 기술적 난관은 총체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냉정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국방 예산을 쓰는 미군조차 해결하지 못한 이 난제를 어떻게 한국은 해결했는가? 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기준을 낮춰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소재의 배합부터 가공 방식, 그리고 내부 도금, 기술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서구식 공정을 완전히 뒤엎는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미국이 기존의 방식대로 강철을 깎아낼 때 한국은 강철의 속성 자체를 바꾸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조업의 승리가 아니라 금속공학의 승리입니다. 미국의 실패는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전장의 요구 조건은 실험실의 이상적인 환경과는 다릅니다. 미군은 자신들의 기술적 우위를 과신한 나머지 기본을 망각했고 한국은 그 기본 위에서 극한의 효율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미군은 텅 빈 손으로 한국을 찾아왔고 한국은 완성된 답안지를 내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이 어떻게 그 높은 압력을 견뎌내고 1000발 이상의 수명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해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포신 내부에 아주 얇은 막과 특수하게 설계된 나선형 구조에 숨겨져 있습니다. 미국이 물리적 한계라는 벽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한국은 그 벽을 넘는 대신 벽 자체를 재설계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K9 자주포의 58 구경장 포신을 단순히 길이만 늘린 쇠파이프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현대 재료공학의 정수가 집약된 정밀 기계에 가깝습니다. 미 육군의 ERC A 프로젝트가 실패한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포신 수명 문제를 한국이 해결한 비결은 바로 특수 도금 기술과 강선 설계의 혁신적인 재해석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조 기술이 아니라 금속을 다루는 현대판 연금술고도 같습니다. 기존의 서구권 자주포 포신은 대부분 크롬 도금 방식을 사용해왔습니다. 크롬은 단단하고 내마모성이 우수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합니다. 고온과 고압이 반복되는 극한 환경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기 쉽고 이 틈으로 화약 연소가스가 침투하면 도금층이 비늘처럼 벗겨져 나가는 박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미군의 XM1299가 300발 만에 망가진 이유도 바로 이 크롬 도금층이 500메가파스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크롬 단일층 대신 탄탈럼 계열의 고내열 합금 부금을 다층으로 적층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탄탈럼은 녹는 점이 섭씨 3000도에 육박하며 화학적 내식성이 극도로 뛰어난 희귀 금속입니다. 한국의 기술진은 이 탄탈럼 합금을 포신 내부에 균일하게 코팅하는 독자적인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이 특수 코팅층은 단순히 열을 견디는 것을 넘어 포신이 발사 충격으로 팽창하고 수축할 때 유연하게 반응하며 깨지지 않는 탄성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탄탈럼 기반 코팅이 적용된 시제품은 기존 크롬 도금 포신 대비 내부 표면 경도가 15% 이상 향상되었으며 마모 속도는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이 깨지는 방패를 들고 전장에 나갈 때 한국은 충격을 흡수하고 스스로 회복하는 갑옷을 입힌 셈입니다. 소재뿐만 아니라 내부 형상의 설계에서도 한국은 경쟁자들을 압도했습니다. 58 구경장이라는 긴 포신을 통과하는 동안 포탄에 회전력을 부여하는 강선의 설계는 포신의 수명을 결정짓는 또 다른 핵심 변수입니다. 기존의 강선은 포신 전체에 걸쳐 동일한 회전각을 가지는 등재 전도 방식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포탄이 출발하는 약실 부근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집중시켜 마모를 가속화시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선의 회전각이 구간별로 달라지는 전변 피치 설계를 과감하게 도입했습니다. 전변 피치 기술은 포탄이 포신을 지나가는 속도에 맞춰 회전 가속을 점진적으로 분산시키는 고난도 설계 기법입니다. 이를 통해 포구 근처와 약실 인근에 집중되던 마모, 편차를 기존 52 구경장 대비 약 30%나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을 넘어 천발을 사격한 후에도 초탄과 동일한 수준의 탄도 안정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미군이 사격 횟수가 늘어날수록 탄착군이 벌어지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때 한국의 포신은 마지막 한 발까지 표적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기계적 일관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성취는 470메가파스칼에서 480메가파스칼이라는 최적의 압력 설정과 결합되어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한국은 무의미한 스펙 경쟁을 위해 압력을 500메가파스칼 이상으로 올리는 도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형 장약 기술과 포신 가공 정밀도를 높여 낮은 압력으로도 충분한 추진력을 얻는 효율성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형 58 구경장 포신은 사거리 70km 이상을 달성하면서도 포신 수명은 1000발 이상을 보장하는 기적적인 밸런스를 완성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느 방산 업체도 도달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생산 공정의 혁신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계도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면 무용지물입니다. 한국의 특수강 제조업체들은 거대한 5.2톤짜리 강철 덩어리를 정밀하게 깎아 2톤 내외의 포신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율을 자랑합니다. 불순물을 극도로 제어한 청정강 기술과 자동화된 정밀 가공 라인은 7개월에서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최고 등급의 포신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작업에 의존하거나 낡은 설비를 사용하는 유럽의 경쟁사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한국만의 압도적인 산업 경쟁력입니다. 결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완성한 58 구경장 포신은 단순한 금속 가공품이 아니라 소재공학, 칸도역학, 그리고 정밀 제조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시스템입니다. 미군이 한국산 포신을 평가하겠다고 가져간 것은 이 기술을 분석하고 싶어서겠지만 그들이 단기간에 노하우를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수만 번의 시행착오 끝에 얻어진 공정 레시피는 설계도면만 훔쳐간다고 해서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유럽으로 향합니다. 한때 자주포 기술의 종주국을 자처했던 독일과 영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한국이 강철을 연금술처럼 다루며 미래를 준비하는 동안 유럽의 방산거인들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녹슬어가고 있었습니다. 라인메탈과 BAE 시스템즈가 직면한 처참한 현실과 그들이 왜 한국의 독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한때 전차와 포병이 한 종주국을 자처하며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표준을 제시했던 유럽은 지금 어디에서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냉혹합니다. 그들은 거인이 아니라 관절염에 걸린 늙은 공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군이 58 구경장이라는 미지의 영역에서 실패를 맛보고 한국에 손을 내미는 동안 유럽의 방산거인들은 현실, 안주와 구조적 비효율이라는 늪에 빠져 스스로 도태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독일과 영국, 프랑스로 대표되는 유럽의 전통적인 강자들은 현재의 주문량을 소화하는 데 급급해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기술 개발의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치고 말았습니다. 유럽 최대의 방산기업이자 자주포 명가로 불리는 독일의 라인메탈을 봅시다. 현재 라인메탈은 표면적으로는 호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쏟아지는 주문 덕분에 공장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으며 차륜형 자주포인 RCH-155의 양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RCH-155는 기존의 52 구경장 포신 기술의 자동화, 장비를 얹은 개량형일 뿐 사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물리적 혁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라인메탈은 밀려드는 기존 모델의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모든 연구개발 역량을 생산 라인 유지 보수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장의 수익을 위해 미래의 경쟁력을 팔아먹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독일의 엔지니어들이 기존 포신을 용접하고 있을 때 한국은 차세대 장포신의 합금 비율을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의 격차는 영원히 좁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과거 AS-90 자주포를 개발하며 기술력을 과시했던 영국은 52 구경장 이상의 장포신 개발 프로젝트에서 쓰라린 실패를 맛본 후
극도로 보수적인 노선으로 회귀했습니다. 실패를 분석하고 재도전하는 대신 그들은 리스크를 회피하고 기존 기술을 다듬는 안전한 길을 택했습니다. 영국 국방부와 BAE 시스템즈는 혁신의 동력을 상실했고 이제는 새로운 자주포를 개발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저앉아 있는 사이에 한국은 영국이 포기했던 기술적 난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며 격차를 벌렸습니다. 이제 영국은 자주포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가 아니라 한국의 K9 자주포를 수입해야 할지 고민하는 잠재적 고객으로 전락했습니다. 유럽 방산의 구조적 모순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바로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 프로젝트였습니다. 폴란드는 당초 영국제 포탑과 한국제 차체 그리고 프랑스제 포신을 결합하여 자주포를 생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잡한 공급망은 재앙이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넥스터사가 공급하는 포신은 유럽 방산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프랑스제 52 구경장 포신의 단가는 약 30억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쇳덩어리 하나의 가격치고는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입니다. 반면 한국이 K9 자주포의 포신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수억 원 단위에 불과합니다.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몇 배나 비싸고 납기는 밥 먹듯이 지연되는 것이 유럽제 부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는 유럽의 무기 제조 철학이 여전히 간의 수공업적 장인 정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들은 무기를 예술품처럼 만들려 하지만 현대전은 소모전이자 총력전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저렴하고 신뢰성 높은 무기를 빠르게 찍어내는 능력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포신 하나를 만드는데 수년이 걸리고 가격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면 그 무기는 박물관에나 전시되어야지 전장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무기 생산을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처럼 고도로 효율화된 시스템으로 접근했습니다. 5.2톤의 강철을 2톤의 포신으로 깎아내는 공정을 자동화하고 표준화하여 비용을 낮추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유럽이 흉내낼 수 없는 한국만의 산업적 DNA입니다. 미군이 독일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공급망의 신뢰성 때문입니다. 독일은 자국 군대의 수요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해 허덕이고 있습니다. 만약 미군이 독일제 포신을 채택했다면 전시 상황에서 부품 수급이 끊기는 치명적인 위협에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전시 비축물자 개념을 평시 생산 라인에 적용하고 있어 유사시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군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 병참 지원 능력의 격차까지 계산해 넣은 것입니다. 결국 유럽은 스스로 쳐놓은 규제와 관료주의 그리고 낡은 생산 방식이라는 덫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인메탈이 주주들의 배당금을 걱정하고 프랑스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납기를 미루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데이터를 쌓고 강철을 재련했습니다. 이제 세계 자주포 시장의 무게중심은 라인 강변이 아니라 한반도로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이 아무리 자존심을 세우려 해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능은 떨어지는데 가격은 비싸고 툭하면 고장나는 유럽산 무기를 사줄 국가는 이제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지금 유럽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질투와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놓아버린 58 구경장 포신 기술이 한국의 손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며 방산 종주국의 지위가 끝났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늙은 대륙의 화무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어둠 속에서 한국이라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돌려 이 압도적인 기술적, 산업적 격차가 실제 시장과 경제적 가치로 어떻게 환산되는지 그리고 미군이 왜 기존 플랫폼을 유지하면서 한국산 포신을 이식하려는 실리적 선택을 했는지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해볼 차례입니다. 전쟁은 단순히 화력의 대결이 아니라 국력과 자본을 태우는 거대한 경제 행위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도 생산 비용이 비싸고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그것은 실험실의 장난감일 뿐 국가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미 육군이 자존심을 꺾고 한국산 58 구경장 포신을 선택한 이면에는 기술적 우위를 넘어선 더욱 맹혹한 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한국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입니다. 미 육군의 주력 자주포인 M109A7 팔라딘은 여전히 강력한 플랫폼이지만 사거리의 열쇠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미군이 만약 실패한 XM1299 프로젝트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여 차체부터 포탑까지 완전히 새로운 자주포를 개발하려 한다면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과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개발비가 소요됩니다. 펜타곤의 예산 분석가들은 이 과정이 비효율의 극치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검증된 차체에 검증된 포신만 이식할 수 있다면 비용은 10분의 1로 줄어들고 전력화 시기는 획기적으로 앞당겨집니다. 문제는 그 검증된 포신을 가진 나라가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군 입장에서 한국의 58 구경장 포신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주는 타임머신과도 같습니다. 기존 M109A7 플랫폼에 한국산 장포신을 통합하여 사거리를 60km 이상으로 늘리는 개량 사업은 리스크가 거의 없는 확실한 투자입니다. 새로운 차체를 개발하느라 수조 원을 허공에 날리는 대신 한국이 이미 완성해 놓은 솔루션을 구매함으로써 미군은 남는 예산을 AI 무기 체계나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다른 미래 전력에 투입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군이 노리는 비용 대비 효과의 극대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한국 방산 제조업의 경이로운 생산 효율성입니다. 포신 제조는 거대한 강철 덩어리를 깎아내는 인내의 과정입니다. 58 구경장 포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 중량이 약 5.2톤에 달하는 특수강 원자재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공장에서는 이 거대한 강철 블록을 정밀 가공하여 최종적으로 1.8톤에서 2톤 내외의 날렵한 포신으로 재탄생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3톤이 넘는 강철이 깎여 나가지만 한국은 이 낭비되는 소재를 최소화하고 가공 시간을 단축하는 독자적인 공정 노하우를 확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대형 포신을 가공하고 열 처리하여 최종 검수까지 마치는 데는 서구권 기준으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공정 기간을 약 7개월에서 8개월 수준으로 압축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52 구경장 생산 라인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접목해 병목 구간을 제거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생산 속도를 높였음에도 불량률은 제로에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포신 내부의 간선을 깎아내는 니플링 공정에서 한국 기술진은 오차 범위를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제어합니다. 이는 독일의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한국은 로봇과 AI가 통제하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양산 능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에 던진 충격적인 교훈과 맞닿아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승패는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무기를 찍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서방 세계가 포탄과 포신 부족으로 허덕일 때 한국은 즉시 공급이 가능한 유일한 병기창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미군은 유사시 자국의 생산 라인이 파괴되거나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한국이라는 거대한 백업 공장이 멈추지 않고 돌아간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포신 도입은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미군의 병참 지원선에 한국의 생산 능력을 융합시키는 보험 가입과 같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산 포신의 가격 경쟁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프랑스나 독일이 소량 생산 체제에서 높은 고정비를 제품 가격에 전가할 때 한국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단가를 낮췄습니다. K9 자주포가 전 세계 10여 개국에 수출되며 확보한 물량은 부품 단가를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고 이는 다시 가격 경쟁력을 높여 추가 수주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미군이 아무리 자국 우선주의를 외쳐도 예산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가장 싸고 가장 좋은 한국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서방, 세계의 안보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전략적 파트너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미국이 수조 원을 아끼고 10년의 시간을 버는 동안 한국은 그 대가로 미군의 핵심 전력에 자국의 표준을 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대한 영향력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 기술적 승리는 이제 한반도를 넘어 동남아시아라는 새로운 지정학적 격전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58 구경장 포신이 기술의 승리였다면 베트남의 K9 자주포 도입은 한국 방산이 국제 정치의 판도마저 뒤흔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적 거래가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친러시아 노선을 걸어왔던 공산권 국가 베트남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기존의 안보 지형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베트남의 이러한 행보는 과거 혈맹이었던 러시아와의 결배를 예고하는 동시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대한 패권국 중국에게 보내는 서늘한 경고장과도 같습니다. 그동안 베트남 인민군은 소총부터 전투기까지 모든 무기, 체계를 소련과 러시아제에 의존해 왔습니다. 러시아제 무기는 베트남군에게 있어 일종의 표준이자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견고했던 믿음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전쟁의 수렁에 빠진 러시아는 자신들이 쓸 포탄조차 부족해 북한의 손을 벌리는 처지가 되었고, 베트남으로 향하던 부품 공급망은 사실상 붕괴되었습니다. 안보 공백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베트남 지도부가 선택한 대안은 미국도 유럽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것은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의 표준이 소비에트 규격에서 한국형 나토 규격으로 강제 전환되고 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변곡점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베트남이 도입한 K9 자주포를 배치하려는 위치입니다. 군사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베트남군은 K9 전력을 남중국해 해안가뿐만 아니라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부 산악지대에 최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트남 북부는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동성이 떨어지거나 등판 능력이 부족한 자주포는 무용지물이 되는 곳입니다. 과거 1979년 중월전쟁 당시 중국군이 침공해왔던 바로 그 침투 경로에 한국산 명품 자주포를 깔아두겠다는 것은 중국의 어떠한 군사적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베트남의 강력한 의지를 대변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앞마당에 나토 표준 이상의 화력을 가진 한국산 포병 부대가 떠리를 틀고 있는 상황이 결코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베트남의 이러한 선택에는 고도의 외교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중국의 팽창주의에 맞서야 하는 베트남에게 미국은 확실한 보험이지만 동시에 체제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부담스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지나치게 밀착할 경우 중국의 경제 보복이나 정치적 압박을 감당하기 어렵고 당 내부의 보수파를 설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때 등장한 한국은 베트남에게 완벽한 해답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나토 수준의 서구권 무기 체계를 운영하지만 미국처럼 베트남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정치적 색채는 였기 때문입니다. 즉 베트남은 한국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미국의 화력을 손에 넣으면서도 정치적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영리한 전략을 구사한 것입니다. 한국 방산기업들의 유연한 대응 능력 또한 이 틈새를 파고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의 덥고 습한 열대우림 기후와 험준한 산악, 지형에 맞춰 K9 자주포의 냉각 시스템과 전자장비, 보호 설계를 맞춤형으로 개량하는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러시아가 투박한 표준 모델만을 강요할 때 한국은 고객이 원하는 환경에 맞춰 무기를 진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베트남 군부에게 한국이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자국의 안보 환경을 이해하는 파트너라는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이 거래가 가지는 파급력은 베트남 국경을 넘어섭니다. 베트남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함으로써 동남아시아 지역 내에서 한국산 무기를 매개로 한 상호 운용성이 확보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베트남까지 K9 자주포와 K계열 무기 체계를 도입한다면 유사시 이들 국가 간의 탄약과 부품을 공유하고 정비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무력을 투사하려 할 때 직면하게 될 가장 껄끄러운 방어벽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중국을 포위하는 거대한 방산 네트워크의 중심축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 정부가 겉으로는 침묵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을 것은 자명합니다. 과거에는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주변국들이 하나둘씩 한국산 무기로 무장하고 자신들을 겨누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이제 단순한 화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는 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정글과 산악지대에 울려 퍼질 K9의 엔진 소리는 한국 방산이 지정학적 게임 체인저로 등극했음을 알리는 웅장한 서곡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편적인 사건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베트남의 결단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들의 움직임과 맞물려 더욱 거대하고 은밀한 그림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K-네트워크, 즉 한국산 무기로 연결된 보이지 않는 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K9 자주포 도입이 북쪽 국경에 빗장을 걸어 잠그는 행위였다면 시야를 넓혀 동남아시아 전체를 조망했을 때 우리는 더욱 거대하고 치밀한 전략적 그림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남중국해를 둘러싼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는 서류상의 조약이나 정치적 선언이 아닌 한국산 무기를 매개로 한 실질적인 군사연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식적인 군사동맹과는 다른 차원의 그림자 동맹, 즉 K-네트워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외교관들의 악수가 아니라 엔지니어들의 기술 표준과 병참 장교들의 보급 코드로 연결된 강철의 연대입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이제 베트남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을 지도 위에 그려보면 중국을 남쪽에서 포위하는 거대한 초승달 모양의 방어선이 드러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방어선의 핵심 무기 체계가 모두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사실입니다. 필리핀은 한국산 FA-50 경공격기로 영공을 방어하고 한국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호위함으로 바다를 지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잠수함 기술과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발을 담그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역시 한국산 전투기를 도입했습니다. 여기에 베트남의 지상 화력까지 더해지면서 동남아시아의 육해공은 사실상 한국산 무기 체계로 통일되는 표준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 체계의 통일이 가지는 군사적 함의는 실로 막대합니다. 과거 이들 국가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사들이는 바람에 탄약이 호환되지 않고 부품을 공유할 수 없어 연합작전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K-네트워크가 완성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상의 시나리오지만 만약 남중국해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 필리핀의 FA-50이 소진한 탄약을 말레이시아 공군기지에서 보급받을 수 있고 베트남의 K9 자주포가 급하게 필요한 정비 부품을 인도네시아나 호주에 재고해서 즉시 조달받는 상황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나토가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상호 운용성이 아시아에서 한국 주도로 시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팔고 떠나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현지에 정비창을 세우고 기술학교를 지어 운용 요원을 교육하며 해당 국가의 방위 산업 생태계 자체를 한국 기준에 맞춰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국가들이 한국의 공급망에 깊숙이 종속되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제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의 지원 없이는 자국의 영공과 영해를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구조적 의존 관계에 들어섰습니다. 한국이 쥔 볼트와 너트 하나가 동남아 전체의 안보를 좌우하는 킬 스위치가 된 셈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향해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면서도 함부로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 쥐고 있는 이 강력한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이 그림자 동맹의 가장 큰 수혜자는 역설적이게도 미국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만들고 싶어 했지만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실패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상업적 판매를 통해 그 어려운 일을 대신 해내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직접 개입하는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도 동맹국인 한국을 통해 중국의 남하를 저지하는 강력한 방파제를 구축한 것입니다. 한국산 무기로 무장한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는 동안 미군은 전력을 다른 전략적 요충지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워싱턴이 한국의 방산 수출을 묵인하는 것을 너무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네트워크가 전시 상황에서 발휘할 병참 기지로서의 잠재력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형 대규모 전면전을 대비해 24시간 풀가동이 가능한 방산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유사시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과의 소모전에 휘말릴 경우 미국이나 유럽이 채워줄 수 없는 탄약과 장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입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끊임없이 화력을 공급하는 아시아의 변기창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미국이 연합국의 무기고 역할을 하며 패권을 쥐었듯 21세기 아시아의 안보 패권은 공급망을 쥔 한국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남중국해로 진출할 때마다 한국산 레이더에 포착되고 한국산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가며 한국산 함정의 추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마주할 거대한 강철의 벽에는 비록 태극기가 그려져 있지 않을지라도 그 안을 채우는 심장과 두뇌는 모두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베트남의 정글에서 필리핀의 바다까지 한국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아시아의 안보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서사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미국의 실패와 유럽의 몰락, 그리고 한국의 부상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의 끝에서 우리는 한국이 정의하게 될 새로운 세계 표준 K 스탠다드의 시대를 예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적해온 58 구경장 포신 기술의 승리와 베트남의 K9 자주포 도입 사태는 개별적인 방산, 뉴스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결론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군사 질서를 지배해 온 서구 중심의 규격이 붕괴하고 대한민국이 설계한 새로운 표준인 K 스탠다드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시대의 개막입니다. 과거 우리는 미국과 나토가 정해놓은 깐깐한 군사 규격인 스테나그를 맞추기 위해 밤새워 도면을 수정해야 했던 투발주자이자 추격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만든 기술과 규격이 곧 세계의 법이 되는 전복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 육군이 한국산 58 구경장 포신을 채택하여 제식화하는 순간 전 세계 155mm 포병의 표준은 기존 52 구경장에서 58 구경장으로 강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품의 교체가 아니라 전쟁의 문법 자체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군사시장에서는 누가 표준을 장악하느냐가 곧 누가 전쟁을 지배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세계 최강인 미군이 한국의 규격을 받아들이면 나토의 다른 동맹국들도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자체적인 장포신 개발을 시도한다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압도적인 대량 생산 체제를 통해 가격 장벽을 세워놓은 시점에서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유럽의 방산 기업들은 결국 살아남기 위해 한국의 기술을 라이선스 생산하거나 한국산 완제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하청기지로 전락하게 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산업의 주도권이 한번 넘어가면 다시 되찾아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역사는 수차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성능 좋은 무기를 파는 나라를 넘어 서방 세계의 차세대 안보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설계자의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한국이 구축한 이 초격차의 성벽은 단순히 설계도 한두 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470메가파스칼의 최적화된 압력 설계와 탄탈럼 다칭, 도금 기술, 그리고 연간 수백 문을 찍어낼 수 있는 자동화된 생산 라인이 결합된 한국의 방산 생태계는 전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진입장벽을 쌓았습니다. 유럽이 환경 규제와 노조 문제, 그리고 복잡한 정치적 셈법으로 공장 가동을 멈출 때 한국은 24시간 용광로를 돌리며 전 세계로 압도적인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평화 시에는 화려한 스펙 기술이 중요해 보이지만 국가의 전망이 걸린 위기의 순간에는 결국 물량이 깡패가 됩니다. 서방 세계는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의 생산 능력에 기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한반도에서 시작하여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로 이어지는 K 방산 벨트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가로막는 장철의 족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서구권의 분열과 유럽의 군사적 약화를 틈타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왔지만 이제 그 빈틈을 한국이라는 지독한 독종이 메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국산 무기로 무장하고 한국식 교리로 훈련받으며 한국의 보급 시스템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중국의 국경을 에워싸는 이 상황은 베이징의 지도부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악몽일 것입니다. 기술적 표준의 장악이 지정학적 포위망으로 진화하는 이 무서운 나비 효과를 중국은 이제 막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주포 포신이라는 강철 덩어리 하나가 세계의 판도를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존심을 버리고 실리를 택했고 늙어버린 유럽은 게으름의 처참한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베트남은 생존을 위해 과거의 적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용돌이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서방 세계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기술적 난제를 한국에게 떠넘겼고 한국은 그것을 보란듯이 해결하며 그들에게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패권을 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적과 견제를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 견고해지는 포위망을 뚫기 위해 더욱 거칠고 노골적인 군사적 압박을 가해올 것이며 미국조차도
한국의 영향력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비대해지는 것을 내부적으로 경계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되돌릴 길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자신들이 만든 이 거대한 K 스탠다드의 무게를 견디며 단순한 제주국을 넘어 진정한 안보, 패권국으로 군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서늘한 질문만이 지금 우리 앞에 남겨져 있습니다.